키우되 옛날 야담. 100만 양을 들고 도망간 뚱뚱한 며느리가 국밥 배달하는 모습에 대감마님은 오열하는데 아이 야담 아이. 옛날 이야기. 아이 오디오북 아이 전설. 아이 민담 아이 사연 아이. 조선 팔도에서 이름 석자만 되면 누구나 고개를 조아리던 명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송악님이 대대로 벼슬길에 올라 가문의 기틀을 닦아온 집안이었지요. 그런데 이 거대한 기와집에 수개월째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대들보가 썩어내리듯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 까닭인즉슨 며느리 하나가 100만 양이 든 무쇠 괴짝을 통째로 들고 한밤중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이면실이었습니다. 남편인 송영찬이 일찍 세상을 등지는 바람에 홀몸으로 어린 아들 송배군을 키우던 28살의 과부 며느리였습니다. 남들보다 2배는 되는 장대한 기골에 먹성까지 어찌나 좋은지 밥 공기, 서너 사람 몫을 거뜬히 해치우던 여인이었습니다. 송문 종친들은 그런 이면실을 볼 때마다 코웃음을 치며 미련하다 둔하다 쓸모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하필이면 그 미련하다던 며느리가 가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00만 양을 몽땅 훔쳐 달아났으니 송악님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송악님은 올해로 65이었는데 고집스럽고 깐깐하기로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양반이었습니다. 원리 원칙이라면 눈에 핏줄을 세우는 사람이었고 일찍 죽은 장남 송영찬이 남긴 유일한 핏줄인 어린 손주 송배군을 제 목숨보다 끔찍이 아끼며 살아왔지요. 그런 송악님이 수개월째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등은 구불대로 굽었고 한때 팽팽하던 도포 자락은 바람에 펄럭일 만큼 야위어 있었는데 그 꼴을 보면 누구라도 저 양반이 무언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송악님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제 돈으로 어디서 비단 옷이나 두르고 떵떵거리며 호의호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고갯길을 넘을 때마다 이를 갈았고 주막에서 쉴 때마다 주먹으로 상을 내려치며 그녀를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되뇌었습니다. 눈에는 핏발이 가득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는데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 그 늙은 몸뚱이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발품을 팔고 또 팔아 마침내 도달한 곳이 있었으니 한양에서 한참을 내려온 어느 고을의 허름한 저작거리였습니다. 장날도 아닌 평일 낮인데도 운종가 시전 상인들이 북적거렸고 국밥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엉킨 좁은 길목 사이로 송악님이 지팡이를 끌며 들어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 근처에서 덩치 큰 여인이 국밥을 나르며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악님이 좌판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눈을 번뜩이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들을 헤치며 걸어오는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뚝배기가 탑처럼 높게 쌓인 커다란 쟁반을 이고 양팔에도 뚝배기를 서너 개씩 끼운 채 땅이 울릴 듯한 위압적인 걸음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마에서 턱 끝까지 땀방울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해져서 색이 다 바랜 무명치마는 땀에 푹 젖어 살갗에 복이 흉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면실이었습니다. 송악님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비단 옷은커녕 거지골이 따로 없었고 떵떵거리며 살기는커녕 국밥 뚝배기나 나르고 있는 며느리의 꼴을 보는 순간 송악님의 관자놀이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양을 훔쳐간 계집이 왜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그 이해할 수 없음은 곧 더 큰 분노로 번졌습니다. 돈은 어디다 처박아두고 일부러 저런 비참한 행색을 하며 숨어 있는 것이라
송악님은 확신했습니다. 순간 송악님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내팽개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지팡이가 흙바닥을 굴렀고 65의 늙은 양반은 이를 악물고 달려가 이면실의 멱살을 두 손으로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면실의 고개가 확 뒤로 젖혀졌고 주변에서 국밥을 먹던 운종가 시전 상인들이 젓가락을 놓으며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송악님이 핏대를 올리며 악을 썼습니다. 이년아 백만냥을 어디에 숨겼느냐. 당장 내놓지 못할까. 목이 찢어질 듯한 고함에 저작거리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운종가 시전 상인들이 고개를 빼꼼 내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면실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는데 그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날카로운 눈치였습니다. 머리 위에 탑처럼 쌓인 뚝배기, 쟁반이 크게 휘청거렸지만 단 한 방울의 국물도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여인의 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면실이 남은 한 손으로 송악님의 손목을 슬쩍 잡더니 살짝 비틀었습니다. 정말 가볍게 남들이 보기에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손을 다정하게 잡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연스러운 몸짓이었으나 송악님의 무릎은 그대로 꺾이며 끙끙거리는 신음과 함께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정선옷을 가볍게 제압할 만한 괴력이 저 투박한 소나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송악님이 땅바닥에 한쪽 무릎을 트시며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이면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머리 위 쟁반의 균형을 잡으며 주변을 훑었습니다. 구경꾼들의 눈이 점점 더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면실이 송악님의 팔을 붙잡아 일으키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리 오십시오. 송악님이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이면실의 손귀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쯤 끌려가다시피 하여 인적이 드문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에는 눅눅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이면실은 머리 위에 이고 있던 무거운 뚝배기 쟁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송악님과 마주 섰습니다. 송악님은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분노 섞인 눈으로 며느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면실이 쟁반을 내려놓으며 드러낸 두 손이 송악님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손은 도저히 여인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진 피부 사이로 붉은 속살이 터져 나와 있었고 손등에는 뜨거운 불에 댄 화상 자국이 흉측하게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십 개의 뜨거운 뚝배기를 맨손으로 날라온 고초가 마디마디 부어오르고 뒤틀린 손가락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송악님은 벌어진 입을 참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백만냥이라는 거금을 훔쳐 달아난 도둑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비단 이불 아래서 호의호식하며 편히 지낸 사람의 손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짐승처럼 내던져가며 모진 세월을 견뎌온 고단한 노동의 흔적이었습니다. 송악님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면실의 손등을 가리키며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나직이 물었습니다. 이면실은 황급히 손을 치마 뒤로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송악님의 시선이 며느리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집시는 이미 닳고 닳아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난 발가락에는 돌덩이 같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송악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눈빛에는 당혹감과 혼란이 스며들었고 굳게 다물었던 입술은 파르르 떨리더니 턱끝이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면실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의 얼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 돈을 왜 가지고 집을 나섰는지 그 연유를 아십니까? 송악님은
대답 대신 갈라진 며느리의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이면실은 치마폭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아버님도 제 아들 백운이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송악님의 눈꺼풀이 크게 떨렸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는 물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대신 두 주먹만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면실은 골목 담벼락에 몸을 기대며 기억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을 기억하시는지요? 송악님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취를 감춘 바로 그 악몽 같은 밤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 저는 그날 밤 부엌에 있었습니다. 송악님이 한 걸음 다가서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이면실은 조금 쑥스러운 듯 코끝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삶은 돼지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송악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히며 한심하다는 기색이 얼굴 가득 번졌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던 찰나에 고작 돼지고기라니 그럴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면실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돼지고기를 먹으러 가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사랑채의 뒤편을 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버님은 진작에 목숨을 잃으셨을 겁니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이면실의 그 말에 송악님의 안색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지팡이도 없이 서 있던 두 다리가 휘청거려 골목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축축한 뒷골목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이면실의 눈은 과거의 그 빗소리 가득한 밤을 향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기와를 때리는 소리가 온 집안을 뒤흔들던 밤이었습니다. 송악님 댁 식구들은 진작 잠자리에 든 시각이었고 마당에는 빗물이 도랑처럼 흘러 신발이 둥둥 떠다닐 지경이었죠. 살인문 밖에 개조차 축축한 처마 밑에 웅크리고 코를 박은 채 꼼짝도 않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깊은 밤에 부엌 한쪽에서 불빛 하나가 가물가물 흔들리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이면실이 호롱불 하나를 턱 앞에 끌어당기고 찬장 깊숙이 숨겨둔 삶은 돼지고기 덩어리를 양손에 하나씩 움켜쥔 채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었던 겁니다. 기름기가 턱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입안 가득 고기를 우겨 넣은 볼때기가 주먹만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죠. 이면실은 눈을 질끈 감은 채 볼을 오물오물 움직이며 고개를 좌우로 살살 흔들었는데 그 모습이란 게 세상 온갖 시름을 다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쌀에 코 박지 말라고 잔소리를 들은 게 아침이었고 송문 종친들 중 하나인 송만식네 식구들이 돼지 같은 년이라고 낄낄거린 게 점심이었는데 이 밤중에 홀로 돼지고기를 뜯는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구박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면실이 고기 한 덩이를 꿀꺽 삼키고는 배를 양손으로 토닥토닥 두드리며 흐뭇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직 반쪽이 남은 돼지고기를 앞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깊이 맡더니 흡족한 듯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죠. 빗소리에 씹는 소리가 무쳐 다행이었습니다. 이 먹보가 한밤중에 부엌을 털고 있다는 걸 누가 알았더라면 또 한바탕 구박이 쏟아졌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돼지고기 한 덩어리를 말끔히 해치운 이면실이 기름진 손가락을 하나하나 빨아먹으며 부엌 뒷문을 살그머니 밀고 나섰습니다. 손의 모든 기름기를 빗물에 씻어내려던 참이었죠. 차가운 빗줄기가 손등을 때리는데 이면실이 번뜩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채 뒤쪽 담장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스며 들어왔던 겁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억수 같은 빗속에서 사랑채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이면실이 발소리를 죽이며 담장 모서리에 몸을 바짝 붙였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도 잊은 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송만식이었습니다. 송악님의 이복동생으로 겉으로는 형님, 형님하며 깍듯하게 구는 그 사람이었죠. 송만식의 맞은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복면으로 감싼 사내가 서 있었고 빗속에서도 눈만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수였죠. 칼자루에 올린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비에 젖은 복면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송치환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살수 앞으로 내밀었는데 그것은 기름 종이에 쌓인 얇은 뭉치였습니다. 거사를 위해 준비한 성금이었습니다. 살수가 그것을 받아 품 안에 집어넣는 동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고 송치환은 고개를 살수 쪽으로 바짝 들이밀며 빗소리에 묻힐 듯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형님이 장손 백운이를 데리고 묘소로 성묘를 가시는데 산길에서 산적의 소행으로 꾸며서 처리해라. 흔적은 절대로 남기지 마라. 살수가 복면 속에서 코웃음을 치며 대가를 되묻자 송치환은 살수의 어깨를 한 번 쥐었다 놓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넉넉하게 챙겨주겠다. 나 송치환이 그런 부분은 확실한 사람 아니겠느냐며 장담했습니다. 살수가 고개를 한 번 까딱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담장을 훌쩍 넘어 빗속으로 사라졌고 송만식은 빗물에 젖은 도포 자락을 털며 사랑채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담장 뒤에 납작하게 붙어있던 이면실의 온몸은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한 빗소리에 섞여 들렸고 방금 전까지 돼지고기를 먹으며 흐뭇해하던 송만식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삼키고 또 삼켰으나 머릿속에서는 방금 들은 말이 뱅뱅 돌며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면실은 당장이라도 송악님의 방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큰일이 났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사람을 보내 아버님과 손자를 해치려 합니다. 라고 소리쳐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실의 발은 땅에 뿌리를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빗속에서 몰래 엿들은 이야기뿐이었고 살수는 이미 사라졌으며 송만식이 건넨 선금 따위는 벌써 복면 사내의 품 안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가뜩이나 미련하다 둔하다는 소리를 송문종친들로부터 입이 닳도록 듣던 며느리가 갑자기 달려가서 작은아버님이 암살을 꾸몄다고 고함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뚱뚱한 며느리가 야밤에 부엌에서 몰래 돼지고기를 훔쳐 먹다가 헛것을 본 것이라고 살이 머리까지 쪄서 헛소리를 한다며 콧방귀를 뀌었을 것입니다. 송만식은 분명 발뺌을 할 것이고 오히려 미친 며느리가 가문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며 이면실만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이면실은 쏟아지는 빗물을 맞으며 주저앉아 두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머릿속이 돼지고기 기름처럼 엉겨붙어 아무런 방책도 떠오르지 않았는데 그때 안채에서 어린 아들이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이면실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성묘길에 송악님과 함께 산을 올라갈 어린 장손. 송백운 그 아이가 바로 이면실의 하나뿐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면실의 두 주먹이 진흙 바닥을 움켜쥐며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천천히 일어선 이면실의 눈에 사랑채 건너편 광이 들어왔습니다. 가문의 비자금인 100만 양이 들어있는 무쇠 괴짝이 바로 저 안에 있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미련한 뚱보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살수에게 건네기로 한 자금줄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수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아버지와 아들의 목숨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면실이 광 앞에 다가섰을 때 문설주에는 장정의 팔뚝만한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고, 그 안에 놓인 무쇠 괴짝은 장정 넷이 한꺼번에 달라붙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육중한 무게였습니다. 평범한 안악이라면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할 일이었으나 이면실은 범상치 않은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이를 악물며 온몸의 기운을 끌어올리자 팔뚝의 핏줄이 밧줄처럼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듯한 쇳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더니 마침내 견고하던 자물쇠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뜯겨 나갔습니다. 광 안으로 들어선 이면실은 거대한 무쇠 괴짝 앞에 섰습니다. 두 팔로 괴짝 밑바닥을 깊숙이 감싸 안고 무릎을 굽혀 온 힘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며 허리를 펴는 순간 목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고 육중한 괴짝이 마침내 지면에서 들려 올라왔습니다. 100만 양이 가득 담긴 무쇠 괴짝을 등에 짊어지고 광 밖으로 나서자 거친 장대비가 얼굴을 가차없이 때렸습니다. 담장을 넘기 전 이면실은 잠시 안 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린 아들 송배군이 자고 있을 방에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고 오직 세찬 빗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 없이 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본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려 어둠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뚫고 달리는 그녀의 등 위에서 괴짝이 덜컹거렸으며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 속에서 내딛는 걸음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면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기세로 이를 악물고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텅 빈 광을 발견한 송악님은 경악하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이면실과 100만 양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사실에 온 집안은 벌집을 쑤신 듯 혼란에 빠졌습니다. 송악님은 대청마루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을 쳤고 송문 종친들은 역시 저 여편네가 그럴 줄 알았다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사라진 것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경악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송악문이었습니다. 살수에게 넉넉히 주겠다던 대가가 통째로 증발해버리자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가 없이는 결코 칼을 뽑지 않는 것이 살수의 생리였기에 결국 그가 세웠던 암살 계획은 허무하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송악님과 어린 송배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목숨을 건졌지만 이면실은 그날 이후로 가문의 전 재산을 훔쳐 달아난 천하의 몹쓸 도둑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송악문은 겉으로 송악님 앞에서 통곡하며 며느리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속으로는 이면실이 혹여 그날 밤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며 이를 갈았습니다. 재물을 되찾는 것도 급했지만 그녀의 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입니다. 송악문은 즉시 수하들을 풀어 이면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고 이면실은 그날 이후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어딘가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면실이 이야기를 모두 마치고 시아버지를 조용히 올려다보았습니다. 송악님은 골목벽에 등을 기댄 채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주름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가 고요한 골목 안을 채웠다. 갈라진 이면실의 손마디와 구멍난 집신, 그리고 땀에 절어 얼룩진 무명치마가 그제 하나의 처절한 그림으로 그의 머릿속에 맞춰지고 있었다. 송악님이 벽에서 등을 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그러면 내가 이 몸이 죽을 줄을 이미 알고서도 이면실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꾹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의 소문이 어떠하든 아버님께서 살아만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뜻이었다. 송악님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턱끝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말을 하려 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꼿꼿하던 허리가 천천히 꺾이며 골목 바닥에 무릎이 닿으려는 찰나였다. 이면실이 재빨리 일어나 송악님의 두 팔을 붙잡아 세웠다. 아버님, 아직 무릎을 꿇으실 때가 아닙니다. 이면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송악님을 바라보는 그녀의 두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불씨가 또렷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송악님의 두 무릎이 골목 바닥에 닿기 직전 이면실이 그를 붙잡아 세운 그 자리에서 늙은 양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깊게 패인 주름을 타고 턱끝까지 흘러내렸고 입술을 꽉 깨물어도 터져나오는 오열을 막을 길이 없었다. 자신과 손주, 송배군을 살리기 위해 도둑년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짊어지고 달아난 며느리였다. 그 며느리가 수개월 동안 국밥 뚝배기나 나르며 손등이 다 갈라지도록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송악님의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다. 송악님이 소매로 얼굴을 훔치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내가 이 어미 없는 아이한테 할아비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구나. 이면실은 고개를 저으며 시아버지의 등을 토닥였고 그 손에 박힌 거친 굳은 살이 송악님의 도포 위로 쓸리며 서글픈 소리를 냈다. 이면실은 우는 시아버지를 달랠 겨를도 없이 골목 입구 쪽을 예민하게 살피며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었다. 아버님, 지금 울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현재 집안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정녕 아십니까? 송악님이 콧등을 훌쩍이며 고개를 들자 이면실은 차근차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면실이 사라진 뒤 송악님은 배신감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쫓아 팔도를 떠돌았고 그 빈자리를 송문 종친들이 서슬퍼렇게 파고들었던 것이다. 송문 종친들은 송악님이 집을 비운 사이 가문의 살림 전체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 하인들을 자신들의 사람으로 갈아치우고 장부를 제멋대로 주무르며 송악님이 가졌던 모든 실권을 통째로 삼켜버렸다. 송악님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집안 구석구석이 송문 종친들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뒤였기에 그는 가문의 어른이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남은 빈껍데기 신세가 되어 있었다. 송악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그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이를 갈았다. 그놈들이 감히 내 코앞에서 그런 해괴한 짓을 저지르다니. 이면실이 송악님의 팔을 붙잡으며 단호하게 만류했다.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서 소리를 지르신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아버님의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송악님은 분노를 억누르며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의 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옳았기 때문이다. 증거도 없이 송문 종친들을 고발했다가는 오히려 노망이 나 정신이 나갔다며 송악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울 것이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면실은 내려놓았던 국밥 쟁반 옆에 걸터앉아 자신이 왜 이 거친 저작거리에서 국밥 배달부 노릇을 하고 있는지 그 연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면실이 이곳 운종가에 흘러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송문 종친들이 뒷돈을 대고 있는 악덕 상단의 본거지가 바로 이 저작거리에 있었고 이면실은 그 사실을 알아내고 일부러 이곳에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정체를 숨기며 도성 곳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관아 앞이든 기방 뒷골목이든 의심받지 않고 들락거릴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국밥 배달부였습니다. 이면실의 건장한 체구는 여기서 기가 막힌 무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배달부가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뚝배기는 기껏해야 대여섯 그릇이었지만
이면실은 머리 위에 10그릇짜리 쟁반을 이고 양팔에 서너 그릇씩 끼운 채 20그릇 가까이를 한꺼번에 날랐습니다. 국밥집 주인 입장에서는 혼자서 배달부 3명 몫을 해치우는 이면실이 황금 같은 일꾼이었고, 덕분에 그녀는 운종가 시전 상인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덩치 큰 배달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관아에 국밥을 드릴 때는 아전들이 나누는 잡담을 귀에 담았고, 기방에 술안주를 날라줄 때는 술 취한 상인들이 흘리는 검은 이야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송문 종친들이 어느 관리에게 얼마를 바쳤는지, 장부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살수들과 내통하는 연락책이 누구인지, 이면실은 뚝배기를 나르는 투박한 손으로 그 단서들을 하나씩 끈질기게 주워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악님이 이면실의 이야기를 듣다가 허탈한 듯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혼자 다 하고 있었단 말이냐. 이면실이 무릎 위에 손을 털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니까 들키지 않은 겁니다. 뚱뚱한 국밥 배달부를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면실이 관아, 마당을 드나들어도 아전들은 그저 국밥 아주머니 왔느냐며 뚝배기만 받아갔고, 기방문 앞에서 서성여도 포주는 배달이 늦었다며 핀잔을 줄 뿐이었습니다. 땀에 절은 거구의 여인이 첩보를 캐고 있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실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숨을 돌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배달을 마치고 장터구석 국밥집 평상에 주저앉아 밀린 끼니를 몰아서 먹는 시간이었죠. 뚝배기 대여섯 그릇을 앞에 늘어놓고 허겁지겁 퍼먹으면서 이면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면실이 국밥 국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상을 탁 치며 내뱉었습니다. 그 악질적인 종친 놈이 오늘도 관아에 쌀 20가마를 들여보냈다지. 그 쌀이 어디서 나온 건지 백성들 등가죽에서 벗겨낸 게 아니고 뭐란 말이야. 뚝배기 하나를 비우고 다음 뚝배기를 끌어당기며 또 중얼거렸습니다. 장부가 본체 안쪽 금고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놈의 금고가 어디 박혀 있는 건지. 국밥을 먹으며 분을 사귀는 이면실의 억척스러운 말투에 밥알이 튀고 국물이 철철 넘치는 투박한 독백이었지만 그것은 가문을 향한 그녀만의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그 비밀 장부에는 간악한 종친의 비리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뇌물을 바쳤는지, 어느 창고에 작물을 은닉했는지, 그리고 살수들과의 연락책이 운종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까지. 이면실은 그날 알아낸 정보들을 혼잣말인 듯 허공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었습니다. 이면실이 매일 자리를 잡는 평상 건너편에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국밥 2-3그릇을 비워내는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해진 도포의 끈도 제대로 매지 않은 한량 같은 행색이었고, 국밥 그릇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이 영락없는 건달의 모양새였습니다. 이면실은 그 사내를 딱히 염두에 두지 않았고, 사내 역시 이면실을 쳐다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면실이 혼잣말을 뇌까릴 때면 사내의 젓가락질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곤 했습니다. 국물을 떠먹던 숟가락이 입가에 닿기 전 찰나의 순간 허공에 멈추기도 했으나 이면실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면실이 마지막 뚝배기까지 깨끗이 비우고 배를 두드리며 일어나면 사내 또한 슬그머니 자리를 털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매일 저녁 반복되는 풍경이었습니다. 이면실은 자신이 뱉어낸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건너편 사내의 귀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후 이면실이 시아버지인 송악님에게 이 모든 과정을 털어놓으며 골목벽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서는 모두 잡았습니다. 뇌물을 받은 관리의 성명도 알아냈고, 작물을 숨긴 창고의 위치와 살수와 내통하는 연락책의 얼굴까지 확인했습니다. 송악님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 관아에 고발하지 않은 것이냐? 이면실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가락을 세워 보였습니다. 이 고을 관아가 이미 그 종친의 돈을 받아먹고 있는데 관가로 발을 들였다가는 제가 오히려 도둑으로 몰려 잡혀갈 것입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그자가 살수와 맺은 계약서와 뇌물 기록이 적힌 비밀, 장부, 그 두 가지가 제 손에 들어와야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송악님이 턱을 괴고 무거운 음성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느냐? 이면실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자 본체 안쪽에 비밀 금고 안에 있습니다. 거기를 뚫어야만 합니다. 송악님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졌고 이면실의 두 눈에는 수개월간 국밥을 나르며 갈고 닦은 칼날 같은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면실이 비밀 금고 이야기를 꺼내자 송악님의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송문 종친들이 장악한 그 본체라 하면 사병들이 담장을 겹겹이 에워싸고 지키는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대낮에는 하인들이 개미떼처럼 드나들고 밤에는 무장한 호위병들이 교대로 순찰을 도는 곳이었습니다. 이면실이 아무리 남다른 힘을 가졌다 한들 그 삼엄한 경비를 무력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은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면실 또한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수개월간 국밥을 배달하며 그 저택의 구조를 샅샅이 파악해온 그녀였습니다. 정문의 사병이 몇 명인지, 뒷담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순찰을 도는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이면실의 머릿속에 상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면실은 애초부터 무모하게 힘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송악님을 지그시 올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마땅하나 호랑이가 굴을 지키고 앉아 있으면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송악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호랑이를 굴 밖으로 유인해 내겠다는 말이냐? 이면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매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미소는 국밥 배달부의 것이 아니라 마치 전장을 호령하는 장수의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이면실의 계책은 명확했습니다. 송문 종친들의 우두머리는 수개월째 잠을 설치게 만드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면실이 가져간 100만 양의 행방이었습니다. 그 막대한 자금만 손에 넣는다면 가문의 권세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고 살수를 다시 부려 이미 세상을 떠난 송영찬과 그 아들인 송배군까지 깨끗이 처리할 수 있다는 속셈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송문 종친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돈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면실은 바로 그 지독한 욕심을 미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송악님은 손주인 송배군을 보살피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고 이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뚝배기를 가득이고 배달길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발길을 옮긴 첫 번째 장소는 송문 종친들과 거래하는 운종가 시전, 상인들 중 한 명인 악덕 포목상의 가게였습니다. 이면실은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포목상 주인에게 무심한 듯 말을 건넸습니다. 주인장, 어제 산 너머로 약초를 캐러 갔다가 참으로 기이한 광경을 보았지 뭡니까? 포목상이 별 관심 없다는 듯 주파나를 튕기며 고개도 돌리지 않자 이면실이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슬쩍 덧붙였습니다. 흉가 뒤편 동굴에 무쇠 괴짝을 숨기는 뚱뚱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괴짝이 어찌나 무거워 보이던지 장정넷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안 할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는 혼자서 끙끙대며 밀어넣고 있었으니 세상에 그런 괴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판을 퉁기던 포목상의 손이 그 순간 딱 멈추었습니다. 뚱뚱한 여인과 무쇠 괴짝 그리고 장정 여럿도 감당 못할 무게까지.
그것은 송문 종친들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는 인물과 물건의 특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포목상의 눈알이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귀한 정보를 송문 종친들에게 가져다 바치면 필시 막대한 포상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이면실이 국밥 값을 받아 챙기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가게를 나서자마자 포목상은 가게 문을 쾅 닫아 걸고 송문 종친들의 저택을 향해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이면실은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미끼를 제대로 문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이면실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송문 종친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포목상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송문 종친, 우두머리의 반응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두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포목상의 멱살을 잡아채며 동굴의 위치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캐물었습니다. 산 너머 흉가 뒤편이라는 대답에 그의 콧구멍이 벌렁거렸고 이마에 핏줄이 서도록 흥분한 채 즉시 사병들을 집결시켰습니다. 그가 대청마루에 모인 사병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출발한다. 한 놈도 빠짐없이 나를 따르라. 사병 두목이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날이 이러면 저택의 경비가 비게 될 터인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송만식은 사병 두목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3번 힘껏 밀치며 윽박질렀습니다. 100만양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는데 한가하게 담장이나 지키고 있을 작정이냐? 당장 움직여라. 그것은 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모한 판단이었습니다. 100만양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송만식의 이성을 마비시킨 것이었으며 수개월간 그를 사로잡아온 집착이 냉철한 판단력을 통째로 삼켜버린 결과였습니다. 송만식은 사병들과 수하, 무례배들까지 샅샅이 긁어모아 산 너머 동굴을 향해 거센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갔습니다. 힘이다. 하지만 송만식이라는 자가 단순히 탐욕의 눈먼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택을 비우면서도 아주 잔혹한 한 수를 남겨두었습니다. 송만식이 말을 타기 직전 신이 많은 수하 둘을 따로 불러 목소리를 낮게 깔고 은밀히 명령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 전에 별채에 있는 늙은이와 어린 놈에게 불을 질러라. 혹시 일이 틀어지더라도 저 2사람만 없애면 이 집안은 오롯이 내 것이 된다. 2명의 수하가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고 송만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에 올라 산길로 향했습니다. 이면실은 저잣거리 모퉁이에서 송만식의 무리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빠져나가는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연실은 뚝배기 쟁반을 국밥집 평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가슴속으로 재빠르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사병들이 대거 빠져나갔으니 저택 안은 텅 비어 있을 것이고 지금이 비밀 금고를 노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면실이 국밥집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주인장님, 오늘 저녁 배달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 계집아, 저녁 장사를 어쩌란 말이냐. 운종가 시전 상인들이 몰려드는 저잣거리의 소란 속에서 이면실은 미안한 기색으로 2 손을 비비며 몸을 돌렸습니다. 주인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이면실은 빠른 걸음으로 저잣거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면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중대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송만식이 수하들에게 내린 그 은밀하고도 독한 지시, 즉 별채에 불을 지르라는 명령을 이면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 송악님과 어린 송배구는 송만식의 지시로 별채에 갇힌 채 고립되어 있었고 수하둘은 기름과 횃불을 챙겨 별채를 향해 은밀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면실은 금고 안의 장부와 계약서만 손에 넣으면 모든 상황이 매듭지어질 것이라 믿으며
송만식의 저택을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려가고 있었으나 그 길 끝에서 시아버지와 아들이 불길 속에 갇히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면실이 스스로 놓은 덫이 오히려 제 가족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었던 셈입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했고 이면실의 그림자가 저작거리 흙길 위로 길게 늘어지며 송만식의 저택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택 뒷담 앞에 도착한 이면실이 거친 숨을 고르며 담장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병들이 빠져나간 뒤라 사방은 적막했으나 담장의 높이는 장정키에 2배를 훌쩍 넘길 만큼 높고 견고했습니다. 이면실이 담장 이음새를 더듬으며 발을 디딜 곳을 찾았는데 오래된 기와 틈에 손가락을 걸고 몸을 끌어올리는 순간 발밑의 돌들이 우수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면실의 무게를 담장이 버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면실은 털썩 주저앉으며 이마에 땀을 훔쳤고 고개를 돌려 담장 아래쪽을 훑었습니다. 그때 구석진 모퉁이에 잡초가 무성하게 뒤덮인 개구멍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기어 들어갈 만한 크기였는데 보통 체격이라면 몸을 웅크리고 비집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면실이 보통 체격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면실은 개구멍 앞에 엎드려 양팔을 먼저 집어넣고 어깨를 비틀며 상체를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까지는 간신히 통과했는데 허리춤에서 그만 딱 걸려버렸습니다. 이면실은 이를 악물고 팔로 땅을 짚어 몸을 앞으로 끌었지만 엉덩이가 개구멍 벽에 단단히 끼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뒤로 빠지려 해도 안 빠지고 앞으로 나가려 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면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두 다리를 허공에서 버둥거리며 온몸에 힘을 주자 개구멍 돌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면실이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배를 잼 집어넣으며 양팔에 사력을 다해 땅을 긁었더니 몸이 조금씩 앞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돌벽이 살캔을 긁으며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이를 악물고 기어간 끝에 겨우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치마가 반쯤 찢어져 있었고 양쪽 팔뚝에 긁힌 자국이 줄줄이 나 있었지만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담장 안으로 들어선 이면실은 몸을 낮추고 마당을 가로질러 본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병들이 빠져나간 저택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마당에 깔린 자갈이 이면실의 발밑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이면실은 발끝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는데 본체 마루에 올라서는 순간 우지직하는 소리가 고요한 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면실의 체중을 나무 마루가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면실은 화들짝 놀라 제자리에 얼어붙었고 숨을 죽인 채 사방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면실은 마루 바닥을 발끝으로 살살 두드리며 덜 삐걱거리는 곳을 찾아 한 발 한 발 옮겨 디뎠고 마침내 본체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방 하나 앞에 도달했습니다. 송악님의 비밀 금고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국밥을 배달하며 하인들 입에서 주워들은 정보가 정확했던 것입니다. 방문에는 굵은 쇠빗장이 가로로 질러져 있었고 자물쇠 2개가 빗장 양쪽을 물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도끼를 가져와도 한참 걸렸을 터였으나 이면실은 도끼 대신 자신의 어깨를 썼습니다. 이면실은 방문에서 3걸음 물러서더니 어깨를 앞으로 내밀고 자세를 낮추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박차며 온 체중을 실어 방문에 어깨를 들이받았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쇠빗장이 나무 문틀째 뜯겨 나갔고 방문 한쪽이 안으로 꺾이며 경첩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먼지가 풀썩 일어나는 방 안으로 이면실이 성큼 들어서자 정면에 괴짝이 모습을 드러냈다. 괴짝 문을 잡고 당겨보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면실은 금고 가장자리에 손가락을 깊숙이 끼우고 다리를 벌려 중심을 잡은 뒤 등 근육의 힘을 잔뜩 모아 잡아당겼다. 괴짝이 뻑뻑한 소리를 내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우당탕 소리를 내며 열렸다. 괴짝 안에서는 기름종이에 쌓인 문서 묶음 2개가 굴러떨어졌다. 하나는 살수와 주고받은 암살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관리들에게 바친 뇌물 액수와 날짜가 상세히 적힌 비밀 장부였다. 이면실이 2 문서를 품 안에 꾹꾹 눌러 담으며 몸을 돌리는 순간 바깥에서 매캐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나무가 타는 냄새였다. 이면실이 복도로 뛰어나가 고개를 내밀어 보니 저택 서쪽 별채의 지붕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면실의 2 눈이 커졌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 별채는 바로 송악님과 어린 송배군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총만식이 떠나기 전 수하들에게 남긴 지시이자 이면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독한 한 수가 바로 이 순간 실행되고 있었다. 이면실은 문서를 품은 채 복도를 박차고 별채를 향해 내달렸다. 마루가 발밑에서 우지직 부서져도 멈추지 않았고 마당을 가로지르며 연기가 짙어지는 별채 쪽으로 돌진했다. 별채 앞마당에 도착한 이면실의 눈에 기름을 뿌리고 횃불을 들이대는 수하 둘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별채 문은 밖에서 굵은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었고 안에서는 송악님이 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절규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라. 여기 아이가 있다. 이놈들아. 이면실은 이를 악물고 수하들에게 달려들었다. 첫 번째 수하가 뒤를 돌아보며 칼을 빼기도 전에 이면실의 주먹이 먼저 그의 턱을 갈겼고 사내는 팽이처럼 돌며 나자빠졌다. 2 번째 수하가 횃불을 휘두르며 이면실의 얼굴을 향해 내질렀으나 이면실은 고개를 옆으로 젖히며 횃불을 든 그의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횃불이 땅에 떨어졌고 이면실은 사내의 허리를 끌어안아 번쩍 들어올린 뒤 마당 바닥에 그대로 내리꽂아 버렸다. 2 사내가 뻗어 있는 사이 이면실은 별채 문의 쇠사슬을 2 손으로 움켜잡고 잡아당겼다. 불길이 이미 처마를 타고 번지기 시작해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후려쳤다. 쇠사슬은 기름에 젖어 미끄러웠고 이면실의 손바닥에서는 쇠가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당기고 또 당겼다. 끝내 쇠사슬이 끊어지며 문이 벌컥 열렸다. 연기가 자욱한 별채 안에서 송악님이 어린 송배군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기침을 해대고 있었다. 이면실은 안으로 뛰어들어 2 사람의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왔다. 송배군이 이면실의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울음을 터뜨렸고 이면실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려 등 뒤로 돌린 뒤 송악님의 허리를 부축하며 별채에서 빠져나왔다. 마당 한가운데서 거친 숨을 몰아쉬던 찰나 대저택의 정문 방향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며 밀려 들어왔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돌덩이만 가득 찬 괴짝을 발견하고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송만식이 분노로 얼굴을 험하게 찌푸리며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말에서 급히 뛰어내린 송만식의 눈에는 불길에 휩싸인 별채와 마당, 한복판에 버티고 선 이면실의 모습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은 듯 허리춤에서 서슬퍼런 칼을 뽑아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내년이 기어이 내 앞길을 끝까지 막아서는구나 하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면실은 등 뒤로 어린 송배군을 감싸 안으며 한 걸음 물러섰고 송악님이 기력을 다해 그녀 앞을 막아서려 했으나 노쇠한 다리가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송만식의 칼끝이 이면실을 향해 매섭게 뻗어나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저택의 대문이 안쪽에서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굉음을 내며 박살났습니다. 부서진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비산하고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무장을 갖춘 관군 수십 명이 노도와 같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선두에 선 사내가 품 안에서 번쩍이는 것을 높이 치켜들며 저택의 공기를 찢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매일 저녁 장터 구석에서 국밥을 몇 그릇씩 말없이 비워내던 남루한 차림의 젊은 선비였습니다. 해진 도포를 벗어던지고 어사 관복을 갖춰 입은 채 각근을 단단히 조여 맨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한량 같은 기색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불빛을 받아 형형하게 빛나는 마패를 손에 든 어사의 위엄 앞에 관군들은 일제히 칼을 빼들어 송만식의 사병들을 에워쌌습니다. 송만식의 칼을 든 팔이 허공에서 딱 멈췄고 마패를 올려다보는 그의 두 눈은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했으나 차마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비가 마패를 든 채 성큼성큼 걸어와 송만식의 면전에서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송만식 내놈이 형을 해치려 살수를 동원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친 죄상이 이 마패 앞에서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그 일갈에 송만식의 무릎이 꺾였고 손에서 미끄러진 칼이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관군들이 즉시 달려들어 송만식의 양팔을 뒤로 비틀어 단단히 포박해 버렸습니다. 이면실은 등 뒤에 숨겼던 아이를 내려놓고 품 안에서 기름종이에 정성스레 쌓인 문서 두 묶음을 꺼내 젊은 선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사도 이것이 그자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물증입니다. 젊은 선비가 문서를 받아 내용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이면실은 온몸의 긴장이 풀린 듯 마당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등 뒤로는 별채가 타들어가는 열기가 여전히 뜨거웠고 품 안에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었으나 시아버지 송악님과 아들 백운이 살아남아 눈앞에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송만식의 사병들을 하나씩 포박하는 소란 속에서 주저앉은 이면실의 귀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악님의 품에 안겨 엉엉 울고 있는 어린 송백운은 수개월 동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그녀의 친아들이 불과 10걸음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면실의 턱이 바르르 떨려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이를 낚아채듯 품에 안고 싶었으나 천근만근 무거워진 몸은 도무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있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아이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을지 두려웠던 까닭입니다. 야반도주를 감행하던 그 빗속의 밤 이후로 이면실은 단 한 번도 아들 곁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주막에서 국밥 뚝배기를 나르며 손등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갈라지는 동안에도 배달을 마치고 홀로 텅 빈 방에 누울 때면 이면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아이가 잠결에 웅얼대던 그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날은 장터에서 제 아들 또래의 아이가 어미 손을 잡고 엿을 얻어먹는 것을 넋 놓고 바라보다가 국밥 뚝배기를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들으며 깨진 조각을 주워 담으면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는데 그것은 뚝배기 값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 아이의 손을 잡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아이의 볼을 만지던 손끝의 감촉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뜨거운 뚝배기에 대고 또 데어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손가락에는 그 부드러운 감각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송악님의 집 근처까지 몰래 발걸음을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이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고 까르르 웃는 소리에 이면실은 담벼락에 등을 붙인 채 소리 없이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아이가 있는데도 안아줄 수 없다는 사실은 백만양 무게의 무쇠 괴짝보다 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이면실은 장터에서 엿 하나를 사들고 빈방에 앉아
홀로 먹었으나 달콤해야 할 엿에서 목구멍을 타고 오직 짠맛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면실이 지금 아들 앞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불에 그을린 별채 앞마당에서 찢어진 치마를 걸치고 피가 묻은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이면실은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린 송배군이 송악님의 품에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더니 이면실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고사리 같은 손이 이면실 쪽을 가리키며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그 두 글자에 이면실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꾹꾹 눌러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안색이 일그러졌고 입술을 깨물어도 새어나오는 통곡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송악님의 품에서 빠져나와 짧은 다리로 뒤뚱거리며 이면실에게 달려왔고 이면실은 두 팔을 벌려 송배군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연기 냄새가 났고 작은 몸이 벌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면실의 품에 파묻힌 아이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면실이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는 손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갈라진 손바닥으로 아이의 볼을 감싸주며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부드러운 살결이 굳은 살 사이로 전해지자 이면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이마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선비가 관군들에게 포박한 죄인들을 끌고 나가라 지시한 뒤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암행어사의 관복자락이 바람에 펄럭였고 타다 남은 별채의 열기가 여전히 마당 위를 감돌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이면실이 건넨 문서 묶음을 펼쳐들며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암살 계약서와 비밀장부는 본관이 직접 내사한 내용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오. 송문 종친들의 죄상은 대역죄에 해당하니 조정의 장계를 올려 엄히 다스리도록 하겠소. 송악님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젊은 선비 앞에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늙은이의 어리석음이 집안을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더라면 이 목숨은 진작에 끊어졌을 것인데 도둑이라 오해하고 쫓아냈던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선비가 송악님의 어깨를 붙잡아 세우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대감 저에게 절을 하실 게 아니라 따로 절을 받으셔야 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젊은 선비의 시선이 이면실 쪽을 향했고 송악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면실은 송배군의 머리카락에 코를 묻은 채 여전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고 아이는 어미의 목을 꼭 껴안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송악님이 지팡이도 없이 느릿느릿 걸어가 이면실의 앞에 섰습니다. 운종가 시전 상인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 저택,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관군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마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눈 앞에서 송악님의 두 무릎이 땅을 찍으며 내려앉았습니다. 등이 굽은 늙은 양반이 며느리를 향해 이마가 흙에 닿도록 깊이 절을 올렸고 주름진 이마에는 마당의 흙이 묻어났습니다. 송악님이 이마를 땅에 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면실아, 이 집안이 너를 미련하다 했고 몸집이 비대하다 했으며 쓸모없다 멸시했다. 그런데 그 미련하다던 여인이 이 늙은이의 목숨을 살렸고 그 비대하다던 몸이 무너지는 집안을 홀로 떠받치고 있었구나. 이면실이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내려다보았고 아이를 안은 채 한 손으로 송악님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송악님은 고개를 저으며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겠다. 이 절을 받아라. 이것이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면실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결국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배군이 이면실의 목에 매달린 채 할아버지를 내려다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송악님의 갓을 만졌고 구경하던 운종가 시전 상인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선비가 한 발 뒤에 서서 그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관군 하나를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송문 종친들을 포함해 공모자 전원을 옥에 가두고 송악님 대감댁의 재산과 살림은 원래 주인에게 모두 돌려놓아라. 관군이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고 젊은 선비는 품에서 부채를 꺼내 톡톡 두드리며 불타는 별채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국밥을 퍼먹으며 비대한 몸집의 배달부로 변장한 이면실이 늘어놓는 넋두리를 들을 때부터 이 선비는 그녀가 던지는 단서 하나하나를 보석처럼 맞춰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면실은 그저 울분을 사귀며 혼잣말을 했을 뿐이었으나 젊은 선비는 그 혼잣말 속에서 조선의 법이 심판해야 할 죄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건져 올렸던 것입니다. 불길이 잦아들며 별채 지붕에서 마지막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고 마당 위에는 이면실과 송배군 그리고 송악님 세 사람의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면실이 아이의 볼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싸 쥐며 이마를 맞대자 아이의 여린 숨결이 그녀의 코끝에 와 닿았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는데 그것은 수개월 만에 이면실의 얼굴 위로 처음 피어난 진실한 미소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뒤 고을 관아 마당에는 서슬퍼런 형틀이 세워졌습니다. 소문은 이미 온 고을에 파다하게 퍼져 이른 새벽부터 관아 담장 밖에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운종가 시전 상인들은 장사를 제쳐두고 담장 위로 올라갔고 안악들은 아이를 업은 채 발꿈치를 들며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으며 노인들은 지팡이에 의지해 서서 평생 이런 구경은 처음이라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형틀 앞으로 끌려 나온 송만식의 행색은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비단 도포를 걸치고 고을을 좌지우지하던 그 위세는 간데없고 죄인복 차림의 포승줄로 칭칭 감긴 채 관군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된 채 이마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사흘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는지 광대뼈가 툭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이때 젊은 선비가 어사 관복을 단정히 갖춰 입고 관아 대청 위로 올라서며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담장 너머에 백성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젊은 선비가 품 안에서 장계를 꺼내 펼치며 낭낭한 목소리로 죄상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상이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마당에는 거센 소요가 일었습니다. 혈육인 송영찬과 어린 조카 송배군을 해치려 자객을 고용해 가문을 위태롭게 한 폐륜의 죄와 관원들에게 뒷돈을 건네며 고을의 세금을 사사로이 챙긴 탐관오리의 죄가 먼저 드러났습니다. 이어 가산에 함부로 손을 대어 가로채고 노비들을 겁박해 입설을 막으려 한 행적까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특히 별채에 불을 놓아 형과 조카를 산채로 화마에 밀어 넣으려 했던 방화 살해 시도의 전말이 낱낱이 공개되자 송만식의 고개는 점점 아래로 처졌습니다. 젊은 선비가 장계를 갈무리하며 송만식을 매서운 눈빛으로 굽어보았습니다. 송만식아, 내 놈의 죄는 도성에서 최종 처결을 받겠으나 내가 살핀 바와 증좌가 이토록 뚜렷하니 대답할 말이 있거든 어서 고하라. 송만식이 고개를 번쩍 쳐들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처지임에도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남아 있었고 이를 드러내며 마당을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관아 마당 구석에 서 있는 이면실에게 가서 멈췄습니다. 이면실은 송배군을 품에 안은 채 송악님 옆에 서서 송만식을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송만식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목구멍에서 거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미련하고 뚱뚱한 국밥 배달 부년에게 당할 줄은 몰랐구나. 미련한 년인 줄 알았더니 이 송만식을 통째로 씹어 삼켰어.
이면실이 송배군을 아는 팔에 힘을 주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작은아버님, 제가 미련해 보여서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송만식의 웃음이 단칼에 끊겼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형틀 위에서 몸을 비틀며 포효했지만 포승줄이 살을 파고들 뿐 꿈쩍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군들이 송악만의 머리를 억누르며 바닥에 꿀리자 젊은 선비가 차가운 눈빛으로 관군에게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 서슬퍼런 명령에 송악만은 죄인을 태우는 수레에 실려 관아 밖으로 비참하게 끌려 나갔습니다. 수레가 관아의 정문을 빠져나가는 찰나 담장 밖에서 기다리던 운종과 시전 상인들의 멸시 섞인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썩은 물을 끼얹고 어떤 이는 침을 뱉으며 분풀이를 했으며 대역죄인을 잡은 것을 환영하는 박수 소리가 온 마을을 진동시켰습니다. 한때 이 고을을 제 소나귀에 넣고 호령하던 사내의 마지막 위세는 수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얼굴을 가린 초라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조정의 엄중한 판결은 그로부터 석 달 뒤에 내려왔습니다. 송만식은 대역죄의 대가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머나먼 변방의 끝자락으로 귀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백일에 오른 송만식은 수레 안에서 제 손톱을 피가 나도록 물어뜯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저놈이 결국 미쳤다며 혀를 찾고 수레가 고을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가자 더 이상 누구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송만식이 사라지자 송악님의 저택에는 다시금 평온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사의 명에 따라 송만식이 갈취했던 가산과 재산이 고스란히 송악님에게 반환되었고 쫓겨났던 충성스러운 옛 하인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송악님은 가장 먼저 안방의 문패를 고쳐 달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면실의 이름이 당당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가 친척들이 미련하다 구박하고 돼지라 비웃던 며느리를 가문의 정식 안방마님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송문종친들 사이에서 은밀한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웠다 하나 저렇게 미련하고 뚱뚱한 과부를 어찌 안방마님 자리에 앉히느냐는 비아냥이 돌았습니다. 이 소문을 전해 들은 송악님은 녹이 띤 얼굴로 지팡이를 내리치며 대청마루에 모인 송문종친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송악님은 이 집안에서 이면실의 흉을 보는 입이 있다면 내 앞에 서서 직접 말하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이 지팡이로 그 입을 단단히 다스려 줄 것이라 선언하자 그날 이후로 이면실에게 감히 손가락질하는 이는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송악님의 집안에 성대한 잔칫날이 찾아왔습니다. 대청마루 아래 마당 가득 돗자리가 깔리고 산의 진미가 산처럼 차려진 가운데 그 중심에 이면실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국밥을 복스럽게 먹고 있었습니다. 하얀 밥 위에는 갈비찜이 탑처럼 솟아 있었고 옆에는 커다란 대접에 잡채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면실은 양손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각각 쥐고 쉴 새 없이 음식을 입안으로 날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 먹성을 보며 코웃음을 쳤을 송문 종친들도 이제는 그 누구 하나 인상을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주인인 송악님이 직접 부엌에서 가장 맛있는 수육 접시를 들고 나와 이면실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며 흐뭇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악님은 더 먹으라며 이 집안의 기둥이 튼튼하려면 내가 잘 먹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면실은 수육을 입안 가득 넣고 볼을 부풀린 채 활짝 웃었고 송악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가에 깊은 주름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면실의 무릎 위에는 어린 송배군이 앉아 어머니의 밥그릇에서 고기를 하나씩 집어먹고 있었습니다. 이면실은 아이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엄지손가락으로 다정하게 닦아 제 입에 넣으며 송배군을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이면실의 엄지손가락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인 화상 자국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손등에 거칠게 갈라진 피부도 채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젓가락을 쥐면 고봉으로 쌓인 밥그릇이 순식간에 비워졌고 어린 송배군의 볼을 어루만질 때면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자애로운 손이 되었으며 무거운 무쇠의 궤작을 번쩍 들어 올릴 때면 이 조선 천지에 당해낼 자가 없는 장사의 손이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이면실은 자리에서 호탕하게 일어나 밥을 한 그릇 가득 퍼왔고 그녀의 우렁찬 웃음소리는 대청마루를 넘어 기와지붕 위로 솟구쳤으며 담장을 넘어 고을 저작거리까지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국밥 뚝배기를 이고 나르던 운종가 시전 상인들은 고개를 들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의아하게 바라보았고 그 소리를 들은 국밥집 주인은 빙글에 웃음을 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인이 오늘은 제 밥을 눈치 보지 않고 실컷 먹나 보구먼. 뚱뚱하고 미련하다며 온 세상이 깔보고 비웃던 여인이 위기에 처한 가문을 구하고 악인을 물리쳤으니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널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면실의 그 큰 덩치는 하늘이 내린 견고한 갑옷이었고 그 엄청난 식탐은 결국 가족과 가문을 살려낸 커다란 복이었다고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